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2012 메가트렌드인 코리아입니다. 메가트렌드인 코리아는 한국과 세계가 불안한 상태에 이른 원인을 진단하고 2012년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필연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는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이머징 트렌드가 아닌 메가트렌드를 기초로 다음 해에 보다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적 소요의 세계화, 신뢰 경쟁, 소셜 익스피어리언스, 다이렉트 서비스, 친고령화 도시 등 10대 메가트렌드의 큰 흐름 속에서 특히 2012년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주요 이슈와 기회를 전망하며 위기의 2012년을 관통할 10가지 변화의 물결을 읽어냅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트렌드연구소 김경훈 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제목이 2012 메가트렌드인 코리아인데요. 네. 제목이 좀 웅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메가트렌드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뭐 메가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예.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이라는 뜻이에요. 아, 글로벌.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건 어떤 그 쏠림 현상인데 예. 이 쏠림 현상이 어떤 한 나라나 뭐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의 쏠림 현상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때 그런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트렌드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 소장님이 계신 한국 예. 트렌드 연구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 분석이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트렌드 분석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변화의 방향성을 포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방향성을요?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트렌드는 이제 여기에 시간이라는 하나의 축을 더 넣어가지고 그게 무엇인가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무엇으로 가고 있는가 그 변화의 방향성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 방향성을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네. 트렌드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그 이전에는 그 이머징 트렌드에 주력을 하셨는데 그 메가 트렌드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분석의 어떤 포커스를? 지금도 뭐 메가 트렌드 연구도 하고 예. 이머징 트렌드도 계속 이제 예. 포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책을 통해서 이제 새해를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데 이머징 트렌드는 이제 새로 성장하는 트렌드라 앞으로 뭐 한 3년, 4년 이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이제 시장을 성장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망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다음 해 좀 더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을 바탕으로 가되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좀 큰 흐름, 쉽게 좀 우리 주변에서 잡힐 수 있는 그런 것 중심으로 이제 책의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요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저희가 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트렌드 연구가 서구 사회에서도 이제 한 20년 정도뿐이 안 됐고 20년밖에 안 됐네요. 트렌드 연구가. 미래학의 한 분파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좀 더 근미래, 10년 이내 근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트렌드 연구가 나왔고 저도 이제 첫 책은 94년에 한국인 트렌드라는 책을 써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일찍 그럼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통계적 수치들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트렌드, 그게 바로 이머징 트렌드죠. 그게 2007년부터 저희가 핫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내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좀 더 가까운 전망들 중심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이제 메가 트렌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94년부터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짚고 미래를 예측해 오셨는데요. 실제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예측 가능한 부분하고 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하고를 예. 이제 구분하는 게 출발점이죠. 예. 그러니까 미래를 100% 예측한다는 건 뭐 누구나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건 뭐 1만 년 후에도 불가능할 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재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잘 이렇게 맥락 분석을 해보면 예. 다음 해 혹은 3년 후, 10년 후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이 현실 안에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미래는 이제 예측이 힘든 예. 그런 영역이지만 예. 그 가운데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필연성을 찾아내는 작업 이런 걸 수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의 올해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 선거고 많은 네.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요. 네. 어떤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는 어떤 그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 선거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예. 예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총선이나 대선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예. 한국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의 방향이 있는가 예.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변화의 방향에 누가 더 잘 맞출까? 예. 그거는 뭐 여당 후보가 더 잘 예. 맞출 수도 있고 야당 예. 후보가 더 잘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예측까지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2012년 네. 이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네. 그 2012년 한국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그 책 이야기 중에 네. 그 임계점 마이너스 1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부글부글 끓기 직전에 어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건데요. 네. 그 어떤 지금 한국이 상황에 네, 지금 네. 놓여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현상 자체를 좀 짚어보면 예.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 한 20년간 계속 확대돼 온 빈부격차의 문제가 밑에 있고요. 빈부격차. 예. 이 빈부격차가 지금 세대 간의 격차에 중첩돼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 부의 분배의 실패가 젊은 층에게 이제 그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그 상황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물질적인 풍요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그 기대가 어그러질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2012년에 뭐 총선이나 대선 같이 이런 정치적 격변과 맞물리면서 폭발 일보 직전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임계점 2012년에 임계점에 거의 도달해 있다. 뭐 1도만 더 열을 가하면 끌어넘칠 것이다. 그게 뭐 폭동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뭐 저희가 보다시피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우리보다 뭐 1인당 GDP는 거의 2배 그렇죠, 정도 맞습니다. 되는 나라에서조차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축적되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결국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암울한 판단이죠. 네. 상당히 암울한데요, 진짜. 그렇게까지 된 어떤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 소장님이 세대 간, 그 다음에 어떤 빈부 간 그런 갈등이나 기존에 수십 년간 그렇게 쌓여왔던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뒤엉켜서 또 이제 뭐 총선이나 대선 같은 중요한 변곡점이랑 맞물려서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지점을 이제 메가 트렌드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메가 같아요. 트렌드요, 큰 쏠림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메가 트렌드는 이제 글로벌화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닫힌 나라가 없고 다 열려 있고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글로벌화를 타고 글로벌화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질서인데 그 이제 종주국은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보면 70년대 중반부터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는데 경제 성장의 어떤 그 몫을 대부분 이제 상위 1%가 가져가고 하위 40%의 실질 소득은 30년 동안 성장을 안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가요? 네, 명목 소득은 올라갔지만 실질 소득은 거의 이제 늘어난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아주 심해졌고 뭐 지난번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도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그 회사를 망치고도 그 퇴직금 엄청나게 받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데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시스템이 미국에 있었는데 글로벌화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글로벌화에 편입돼 가는데 그 이후에 빈부격차 굉장히 빠르게 확대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메가 트렌드를 타고 어떤 그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신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 질서가 이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지금 세대 문제로 넘어간 세대 문제. 네, 세대 문제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 세대 문제로 넘어간 배후에는 우리가 찬탄에 맞지 않았던 디지털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좋은 도구를 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무자동화도 일어나는 거고 창구 직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아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대신 기계로 채우니까 사람은 그만큼 덜 뽑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그 고용 축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잘 보시면 우리도 왜 88만 원 세대라 그랬잖아요. 20대들 보고.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일이 아닌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조적으로 자기들을 빈털터리 세대라고 불러요. 젊은이들이. 그런 용어가 있네. 미국의 빈털터리 책도 세대. 나왔고.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1000유로 세대라고 부릅니다. 1000유로 세대. 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부분이 빈부격차와 세대격차라고 하는 걸로 결합이 되면서 빈부가 확대된 게 이 젊은이들한테 이제 전가돼서 이 젊은이들의 불안이 이 극대화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폭발 직전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실제로 그런 어떤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상황을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뭐 한국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죠. 모두들 그럴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어떤 그 정답, 요거면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들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양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해결책, 댐 하나 쌓으면 끝나는 이런 식의 어떤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단문단답식의 해결책은 없다는 어떤 그런 문제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어떤 서로 다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특히 지적 협력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세대 간에도 젊은 세대가 그런 모든 것들을 떠안았으니까 기성세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나 어떤 그 상위 집단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열린 협력 자세를 갖느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은 딱 대답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럼 바로 그 책에서 말씀하신 동행이라는 부분인가요? 이런 어떤 협력이라던가
그런 걸 끌어낸다라는 점에서 그 네. 동행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정서적 동행들이 예. 있잖아요. 예.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그렇죠. 예. 정서적 동행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성적 동행. 이성적 동행. 네.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평생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잘 살자라고 예. 하는 형태의 예. 동행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더 일상적이고 이성적 동행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협력하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생 뭐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 예. 그러면 이 동업이라는 게 평생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적 결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동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문제도 예. 헤쳐나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금 문제도 헤쳐나가야 예. 되는데 동업을 할 때 한 사람은 자금 문제 쪽에 좀 더 문제 해결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서비스 쪽에 문제 해결을 갖고 예. 있으면 서로의 힘을 합쳐서 초기 창업에서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는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의 협력이 서로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예. 하면 그 정서적 동행은 그럴 경우에 이제 배신감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이 동업 절대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가 이야기를 많이 있잖아요. 하죠. 예. 예. 근데 한시적 동행은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 이성적이고 물론 정서적인 것도 한시적으로. 결합돼야 예. 되지만 신뢰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신뢰 수준에서 결합하는 거지. 이게 저 사람과 나하고 평생 같이 가는 어떤 정서적 동맹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동행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한 변화를 제가 계속 이렇게 추적해 오다 보니까 90년대 말 2000대 초부터 예. 글로벌하게는 계속 이 동행의 기술들이 발전해 왔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기술들인가요? 동행의 기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예.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집단지성. 집단지성. 네, 예. 위키피디아가 전형적인 그렇죠, 사례였는데 위키피디아, 예.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니까 허리케인이 쳤을 때 예. 그로 인한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정부 당국에서 다 조사하고 다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실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예. 그런 어떤 피해 상황이나 위기 상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거죠. 해가지고 예. 그걸 모으니까 예. 이게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 대처 방식을 만들어내는 예. 형태죠. 아. 근데 이런 집단지성이 어느 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만드는데 국민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지적 해결 능력을 결합시키는 이 집단지성이 꾸준히 확대돼 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90년대부터 2000년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막 시작돼 가지고 아.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예. 영역으로 확대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등록금 문제 같은 예. 경우도 등록금 인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예.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0가지가 될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그냥 어느 한 방안으로 딱 가는 예.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의 자기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들을 내고 그걸 모아서 해결에 이제 시도를 하는 예. 이런 형태가 이제 집단지성적 태도겠죠. 예. 네, 그래서 집단지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예. 하나고 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아. 하는 방식이 예. 전형적인 이런 동행 기술의 방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뭐 조그만 해서 한 10명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예. 외부에 수많은 문제 해결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 예. 거죠. 그 사람들하고 수평적이고 어떤 파트너십적 관계들을 통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얻어오면 아. 우린 10명의 기업이지만 100명, 1000명을 가진 기업보다 훨씬 혁신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몇몇 회사들이 2000대 초반에 뭐 예컨대 P&G가 프록터 앤 갬블 같은 회사는 뭐 그 안에 5만 명이 넘는 예, 그런 인원이 직원들이, 예. 있지만
바깥에서 더 많이 가져와서 지금은 그 회사의 뭐 거의 50% 정도의 새로운 혁신이 외부 네트워크에서 온다고 해요. 50%네요. 네. P&G가 굉장하네요. 네. 굉장한 수준이죠. 예. 예. 작을수록 사실 그런 걸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예, 이노베이션. 기존에는 내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써서 효율적으로 예. 혁신을 수행할 것인가에 골몰했다면 예. 이걸 확 펼쳐버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픈 지금은 이노베이션. 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냐면 외부의 혁신 중개 회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혁신 중계. 어떤 한 기업이 예, 오픈 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예. 누가 그걸 잘하는지 예.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인데 독일의 지방 도시의 조그만 기업이 그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그런 그쵸, 걸 찾기도 알고 힘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예. 어려우니까 그걸 대신 찾아줘서 그 기업에 맞는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런 산업이 있나요? 진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네. 새롭게 등장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개 형태인데 예.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개하는 거죠. 네. 야, 그 동행의 기술을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고요. 네. 진짜 그 혁신 중개회사까지 있다는 네. 이야기는 많은 그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 정부 조직한테도 네. 시사점을 안겨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 한국에서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서 네. 네. 그 2012년 세계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장님 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메가 트렌드들이 이제 올 한 해 있을까요? 뭐 저희 연구소는 이제 10대 메가 트렌드를 예. 잡고 계속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 그걸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이렇게 예.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큰 키워드만 좀 보면 이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이제 글로벌화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다극화가 하나의 주요한 코드가 될 것 같아요. 다극화요. 네. 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세계 질서가 예. 점차 이제 중국의 새로운 부상으로 인해서 G2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예. 중국이 계속 도전을 예. 하고 있는 거고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유럽처럼 GDP에서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뭐 아직 1인당 GDP 예. 5천 달러도 안 예. 되는데 3만 달러, 4만 달러 되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돈 좀 꿔줄게라고 이제 자금력을 과시하는 거죠. 특히 유럽의 정상들이 계속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예.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예.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다극화가 돼 가고 있는 한 측면이 다극화. 있죠. 네. 그래서 그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 이제 동아시아가 이 다극화에서 지금 아마 핵심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동아시아를 둘러싼 정치 권력들이 지금 2012년에 다 바뀌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 총통도 대만 바뀌었고요. 총통 바뀌었고요. 바뀌진 예, 않았죠. 선거만 네, 치러졌고 선거. 예, 예. 마잉주가 네,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총선 대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맞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지도부를 교체하는데 맞습니다. 예. 2012년에 교체하는 거고, 북한은 그냥 교체가 돼버렸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멀리 가던 미국도 예.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권력 교체가 일어나면서 예. 동아시아 이제 중국의 부상은 확실한데 예. 이게 중국의 일방적인 부상일 것이냐, 동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어떤 평화 모드 속에서 예. 협력 관계들이 형성돼가면서 교체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전 세계 질서의 다극화에 하나의 전환점. 예. 2012년이 예. 한국 내에서만 보면 그냥 정권이 교체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보는 거지만 예. 여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그 새로운 질서들이 질서. 예. 예.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정도를 좀 더 평화와 화해 모드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계속 서로 중국은 중국대로 혼자 클라 그러고 예. 주변에서는 이제 계속 견제하고 견제하고 갈등이랑 예. 이런 식일 것인지 이런 것들의 한 전환점이 이제 예. 2012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예. 경제 질서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새로운 어떤 성장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한 해.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예.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관심을 이 모바일 혁명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혁명이요. 예. 예.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이제 계속 디지털화의 예. 길을 걸어왔는데 이 디지털화의 새로운 방향성이 지금 이제 모바일 쪽으로 모바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이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소비자 니즈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 산업을 어떻게 바꿀 예.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춰서 예. 그래서 2012년에 아마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고민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바일 혁명의 실체 예. 그리고 한국이 2000년 초반만 해도 이제 IT 강국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주로 이제 자부했었죠. 저는. 자부했는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폭발했던 시기잖아요. 예.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예. 점차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뭐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나 속도는 세계 최고지만 세계적 변화들을 IT 분야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수용하게 예. 급급한 형태가 맞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새로운 전기, 모바일 혁명으로 변화해 가는데 새로운 전기들을 좀 마련해야 될 때다. 예.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모바일 쪽에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들이 기업으로 바뀌고 성장해 가게끔 예. 하는 어떤 지원, 예. 어떤 생태계 조성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젊은 층들도 취업에만 매달리는 예. 게 아니라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해서 예.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 나가는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 중심에 모바일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소장님께서는.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예. 할 때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 어떤 신뢰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예. 다 같이 힘을 내서 시너지 예. 효과를 내면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새로운 예. 당근이 많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개인 간에도 그렇고 집단 간에도 그렇고 또 특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그룹들이 좀 국민들한테 어떤 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신뢰를 얻는 새로운 전기가 2012년에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뭐 권력자가 좀 바뀐다고 한들 예. 비용은 똑같이 들 맞습니다. 거고 예. 그거는 별로 이 발전적인 계기는 못 만들 거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사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2012년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렇고 개인과 집단, 뭐 권력자와 피권력자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뢰를 싹트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 2012년 이제 메가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 10대 메가트렌드를 뽑으셨습니다. 네, 네. 어떤 트렌드들이 10가지가 있나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한 줄씩으로 한번 정리를 예, 좀 예. 해볼까요? 예. 우선 사회적 소유의 세계화라는 예. 흐름인데 이건 뭐냐면 글로벌화의 바람을 타고 그 시민들의 분노도 예. 글로벌화된다. 예. 예.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신뢰 경쟁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경쟁이요. 것 같은데 그 신뢰의 경쟁 주체는 이제 기업들이죠. 예.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계속 예. 다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하나 또 잡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1, 2년간 계속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예.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 예. 그게 단순하게 어떤 그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 일상 자체를 어떤 경험적으로 새롭게 바뀔 거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소셜 익스피리언스라고 예, 하는 예.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세 번째고요. 네, 예.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지금 3천만 시대로 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같은 이동형 그 PC들도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예. 만들고 있는데 특히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의 그 접근성을 대폭 높여서 예. 원할 때 바로 오게 하는 네, 이런 쪽의 그 니즈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이걸 이제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예.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예. 가격에 민감해지는데 예. 가격에 민감해지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예. 싸지만 매력적인 상품 시장 아. 이걸 이제 칩시크 시장이라고 칩시크. 한번 예.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시티 파머라고 예.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 봤고요. 예.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생 이후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50대를 장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은퇴라든지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어떤 실버 산업의 전 단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실버 부머라고 해서 그게 7번째 실버 네, 부모. 7번째가 이제 실버 부머고요. 예. 8번째는 이제 고령화가 확대돼 가면서 이 노인 세대가 단지 짐이 아니라 예. 도시 안에서 적극적으로 껴안으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친고령화 도시다. 친고령화 도시. 예. 네, 이렇게 8번째 키워드고요. 9번째는 그 아시아로 부가 이동해 오면서 아시아가 초기에는 이제 생산기지 역할을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 시장으로도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생명줄은 이 아시아의 중산층일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네, 그래서 아시아 중산층이 9번째 예. 네, 키워드고요. 10번째로는 그 글로벌화가 되면서 사실 비행기 중심으로 장거리 어떤 그 연결들을 되어 왔는데 예. 화물이라든지 물류는 여전히 배나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도가 새로운 글로벌화의 축으로 철도가. 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베링해를 연결해가지고 베링해를 연결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연결되죠. 알래스카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예. 어마어마한 대륙이 연결되죠. 또 중국도 아시아 전체로 이제 철로를 뻗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철도가 새로운 어떤 그 글로벌화의 한 축. 그래서 그렇군요. 10번째 키워드는 철도 르네상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 10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모두 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사회적 소유의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서비스, 그다음에 칩시크 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적 소유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역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난번 이제 월가 시위에서 그 어떤 구호 중에 하나가 1% 99%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99%의 분노가 어떤 그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망들을 타고 글로벌화 돼가는 이런 흐름인데 이 공통점이 하나는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극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고 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같은 이런 도구들이 이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조직화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화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게릴라 연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군들끼리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게릴라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그래서 미국의 그 월가를 점령하라 할 때 그 사이트에 보면 세계 170개 도시에서 10월 15일 날 동시에 이제 시위를 벌이자 뭐 이런 제안이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날 그렇군요. 뭐 그 정도의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는데 뭐 순식간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이 분노의 어떤 글로벌화라고 하는 흐름으로 2012년에 계속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어떤 양상이 이제 사회적 소유의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단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트렌드들이 어떻게 보면 접목이 되고 접합이 되면서 그런 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로터리 같은 현상이죠. 개별 하나하나의 길이 어느 시점에 모여가지고 시장을 형성해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회적 소유의 세계화
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시려던 게 다이렉트 서비스. 다이렉트 서비스였는데, 예, 그건 어떤 아무래도 이제 점을... 그 디지털 도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소비자 니즈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보면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거고, 뭘 하더라도 이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제가 2004년에 한국인 트렌드라는 책을 쓰면서 시간을 팔아서 시간을 산다라는 표현을 이제 흐름의 하나로 썼는데 너무 바쁘니까 바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그 비싼 상품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건데 사실 디지털 도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덜 바빠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다 바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빠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된 게 좀 더 즉각적인. 그래서 그 즉각적인 것들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로 나오게 될 거다. 위치 기반 서비스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서 서비스되는 형태로 재편성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옆에 바로 어떤 서비스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로 모든 것들이 재편돼가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러니까 뭐 대기 시간 10분 걸렸다면 그걸 5분으로 줄여주고 3분으로 줄여주는 이런 형태들이 있을 거고, 절차 측면에서도 기다리는 시간 없게 절차를 대폭 이제 간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다이렉트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뭐 예컨대 어떤 새로 나온 PC들은 그 부팅 시간을 뭐 8초, 9초로 줄여준다. 키면 바로 그냥 마치 우리 스마트폰 키듯이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절차와 그런 것들 대폭 줄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곁으로 이제 다가올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그런 욕구가 점점 더 커진다고 예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2년에 어플리케이션 앱 쇼핑 뭐 이런 종류의 쇼핑, 우리가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이 계속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온라인 중에 이제 모바일과 결합이 되면서 앱 쇼핑 형태들이 이제 더 커져.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통업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전시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성이나 성품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다음에 이런 절차 같은 게 절약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템포도 빨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품성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요새 왜 그 광고에 보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급하게 써서 벌었으면 그 시간이 어떤 여유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유를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쫓아서 계속 시간을 쪼개 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시간 상품을 크게 절시 상품하고 활시 상품으로 나누는데, 절시 상품은 이제 시간을 절약해주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밥 짓는데 30분 걸렸던 밥솥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10분으로 줄여주는 이런 게 절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시 상품은 이제 그 짜투리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이동한다면 그 시간 동안 짜투리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 사람한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활시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절시 상품과 활시 상품, 시간 관점에서 보는 상품군들이 자꾸 이제 등장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바일 기기들은 다 활시 상품, 절시 상품에 해당되죠. 절차를 축소시켜주면서 우리 시간을 벌어주는 형태로 하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내면적으로 보면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로, 치유, 그다음에 뭐 영성, 이런 쪽의 힐링, 이런 쪽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한쪽에서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예. 있고 예. 편리하지만 더 바빠진 삶을 살고 있고 근데 몸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못 쫓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릴렉스 시키고 휴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또 성장해 가는 생겨나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로 한 게 칩시크인데요. 네, 예, 그건 또 어떤 또 재미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칩시크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싸면 그 가치 수가 없고 예. 가치를 좀 포기해야 싸지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죠. 근데 패션 분야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이미 칩시크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 패션 예. 분야죠.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한테 싸게 팔기 위해서 했던 게 우리가 대량 생산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량 생산에 맞는 공급 체인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예. 소비자들이 개성화되면서 원하는 게 서로 다 각자 달라지기 예. 시작하니까 그러면 소품종 다량 생산의 형태가 또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싸면서도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원하는 예. 그게 이제 패스트 패션 형태에서 나타난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자라나 H&M이니 뭐 이런 유니클로 예. 예, 그런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TV 출연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짜리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그게 싸지만 나름의 가치를 이제 갖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저가 실현 기술이죠. 2012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호주머니들이 가벼워지고, 그건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있지만 한국 경제도 이제는 저성장 구도로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8% 성장 이런 시대는 갔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떤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초저가를 지향하는 시장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그거보단 가격이 좀 높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가 쪽에 해당되는 그 위로 가면 이제 럭셔리나 뭐 이런 쪽 시장이니까 저가지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요런 시장이 굉장히 커갈 거다. 최근에 보면 왜 유통업체들이 몇십만 원대 그 디지털 TV들 내놔가지고 왜 대박 냈잖아요.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싼 TV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어떤 특정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완전 저가 시장은 아닌 이런 상품군들이 패션 분야를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그 영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기업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저가를 실현할 거냐. 그 미국의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친환경 유기농 매장이 이제 그런 저가 실현 기술을 한 사례인데요. 그 사례를 보면 홀푸즈 마켓이 미국의 제일 큰 유기농 매장인데 거기는 한 5만 종 정도의 보통 한 매장에 5만 종. 그렇게 다루는데 얘네는 한 4천 개 정도만 다룹니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네. 동네 편의점이 보통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네 편의점이 한 3천 개 정도 상품이니까 제법 큰 마켓이 4천 개 정도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기농 상품들을 이제 그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이 생산했는데 재고들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기농이니까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물론 유통기한을 넘겨서 팔지는 않아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공급망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가면서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하는 시장을 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홀푸즈 마켓보다 이 트레이더 조가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지금 보이면서 미국에서도 계속 주목받는 회사가 됐는데 어느 업종이든 아마 2012년에는 이렇게 공급 체인을 관리한다든지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서 저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시장 쪽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좀 많이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칩시크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이고요. 그 트렌드를 알고 싶고 읽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12 메가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 트렌드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외에 트렌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자기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미래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면 어느 것도 못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고 늘 호기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키워드를 좀 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 이용을 하면 요즘 보면 이제 특정 키워드를 예약해 놓으면 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심지어 SNS에서 나온 얘기들까지 이렇게 배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뭐 하루 한 10분 정도 차 마시는 시간 정도는 그런 식으로 검색 엔진들을 잘 이용을 해서 뭐 글로벌 검색 엔진도 있고 국내 검색 엔진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배달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키워드든 집중적으로 한 달만 보면 한 달이요? 네, 한 달 정도만, 그러니까 매일 커피 마신다고 생각하고 그 키워드 관련된 뉴스 헤드라인 정도만 읽어봐도 대략의 변화의 맥락을 이래서 이렇게 변화하겠구나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게 아마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끝으로 이 책 그 2012 메가 트렌드 인 코리아를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올해의 그 메가 트렌드 인 코리아에서는 이제 2012년을 좀 임계점 사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동에 좀 나서는 어떤 그 계기, 이 행동이라는 게 뭐 꼭 그 뭐 시위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폭발적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그만큼이라도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 책에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의 제일 앞머리에 제가 만약에 점쟁이가 돼서 2012년을 운세를 점친다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불똥이 튈 운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불이 막 나기 직전이라 이런 어떤 불나기 직전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좀 더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개인과 기업들이 서로 신뢰를 갖고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뭐 개인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 계기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 속에서 메가 트렌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변화의 방향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책을 낸 그런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매년 한국의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주셔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나아갔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